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자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그 시대에 누가 왕이었는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더욱이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모르고 우리가 그 시대를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00년 뒤 미래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대통령이 누구고, 올림픽은 몇 년도에 개최되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렸는지를 열심히 배우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게 될까요? 아마 도움은 되겠지만 2% 부족할 겁니다. 그럼 이 2%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왜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먹방이 왜 인기를 얻는지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뜻밖의 한국사입니다. 이 책에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창한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생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머슴들에게 휴일이 없었을까? 지구는 돈다고 말한 최초의 한국인은 누구일까? 과거 시험에는 몇 명이 응시했을까?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족을 멸하라의 삼족은 누굴까? 입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삼족을 멸하는 벌을 내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족은 가족의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삼족은 죄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 죄인의 형제자매, 죄인 아들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이것을 동성삼족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족은 동성삼족을 말합니다. 이보다 범위를 더 넓히면 이성삼족도 있습니다. 이성삼족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혼인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삼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인 어머니의 친족, 죄인 아내의 친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극에서는 삼족을 멸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삼족을 멸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하라는 명은 내렸지만 왕의 성품이나 사안에 따라 일부는 사면을 받거나 형을 면제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삼족을 멸하라고 할 때 삼족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는 확실히 아시겠죠? 이번에는 고구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고구마와 감자가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건 아시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은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와 달리 고구마는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300년. 고구마가 전국에서 재배가 돼서 백성들이 요긴하게 먹기까지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사실 300년도 뜻있는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마는 16세기 말 선조 때 최초로 조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비변사에서 고구마 보급에 노력했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대마도나 일본에서 고구마를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구황작물로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15도 이하가 되면 자라는 것이 멈추고 자라는 기간 동안 평균 22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교차가 크고 물이 잘 스며드는 땅에서만 자라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이광려라는 사람이 고구마야말로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구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해 고구마 재배에 뛰어듭니다. 중국에 가는 사신이나 역관 혹은 일본에 가는 통신사에게 고구마 종자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집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과는 번번이 실패. 이광려는 실패했지만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감명을 받은 강필리라는 사람이 고구마 재배에 또다시 뛰어듭니다. 오랜 고생 끝에 고향인 동래에서 고구마 시험 재배에 성공하게 되고 1766년 고구마 재배법을 담은 감저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때부터 남해안 일부 지방에서 고구마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여전히 남쪽의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될 뿐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장순이라는 사람과 9년간 고구마를 연구한 선종환이라는 사람이 의기투합해 마침내 서울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재배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813년 감저신보라는 책을 펴내게 되죠. 그 이후 중부지방에서 고구마 재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서경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고구마 재배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종저방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북쪽의 가난한 백성들도 고구마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서유구라는 사람은 대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이전에 나왔던 책들을 참고해 종저보라는 책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씨 고구마를 구해 남쪽의 고을에서 이를 재배토록 했습니다. 이때가 1830년대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남쪽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구마가 자라게 됩니다. 이후에도 뜻있는 사람들이 고구마를 전국적인 작물로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900년대 초 고구마는 드디어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됩니다. 16세기 말 조선 선조 때 처음 소개되고 무려 3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1824년 관북에서 처음 들여왔다고 기록된 감자가 몇십 년 만에 전국으로 보급된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너무 쉽게 먹어서 이런 눈물겨운 과정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고구마를 먹을 때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고구마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뜻있는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벼슬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많은 분들이 영의정, 좌의정, 혹은 도승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퉜던 자리는 바로 이조전랑이었다고 합니다. 이조전랑은 사실 직급만 보면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영의정, 좌의정처럼 더 높은 직급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전랑이 힘이 센 이유는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로 치면 인사부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조전랑은 각 부서의 당하관 이하의 관리들을 추천하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의 요직을 선발했으며 재야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한 후임 이조전랑을 추천할 수 있고 중죄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어느 당파의 인물이 이조전랑직에 앉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될 정도였죠. 조선시대의 재상에 이른 사람 중에
이 자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승진이 보장되는 요직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인사권을 바탕으로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면 훗날 재상자리에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오죽하면 직급이 훨씬 높은 정승들도 전랑을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려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높지 않은 벼슬인 이조 전랑에게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줬던 것일까요? 이것은 권력이 신하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인사권마저 갖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권력을 견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급 관직에 인사권을 주고 왕이 명망있고 청렴한 젊은 관리를 그 자리에 임명함으로써 신권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조전랑 자리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이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 당파 싸움이 격화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후 숙종이 후임 전랑에 대한 추천권을 폐지하고 영조가 홍문관 등 3, 4청의 요직의 선발권을 제한하는 등 전랑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 법이죠.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자 조선 후기 순조 때에 이르러 신권이 왕권을 능가할 만큼 커지게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또 속출하게 됩니다. 역시 권력의 균형을 잡아줄 제도적인 장치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뜻밖의 한국사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분명히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책과 함께 자몽이었습니다.